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15억을 넘었습니다. 15억이요? 대한민국 직장인 평균 연봉이 4천만 원인데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37년이 걸리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강남은 무조건 오르잖아. 강남은 절대 안 떨어져. 강남 아파트 사놓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 진짜 그럴까요? 2026년 2월 99주 연속 오르기만 하던 강남 아파트 값이 드디어 꺾였습니다. 강남과 서초는 100주 만에, 용산은 101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대치동 30평대 아파트가 5억 넘게 떨어진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현장 공인중개사도 이렇게 빨리 분위기가 바뀔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강남 불패 신화를 숫자로 해부하겠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믿음이 아니라 팩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부동산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역사부터 보겠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정말 항상 올랐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강남도 떨어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강남 아파트가 30에서 40% 폭락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강남 아파트가 20에서 30% 빠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잊고 있는 시기가 있어요. 2012년에서 2013년 이때 강남 아파트가 2에서 3년 동안 빠졌습니다. 서초구 반포의 한 아파트는 고점 대비 4억 넘게 떨어졌고 송파구 잠실에서도 3억 이상 빠진 단지가 나왔습니다. 그때 분위기가 어땠느냐면요. 강남도 이제 끝이다. 부동산 시대는 끝났다. 이런 말이 진지하게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강남이 다시 올랐느냐고요? 네, 올랐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걸렸는지가 핵심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고점에 산 사람이 원금을 회복하는데 5년에서 7년이 걸렸습니다. 5년이요. 그 5년 동안 대출이자는 매달 나가고 취득세 수천만 원은 이미 냈고 팔려고 해도 손해니까 못 팔고 이게 강남 불패의 이면입니다. 결국 올랐으니까 됐잖아. 이 말에 숨겨진 전제는 버틸 수 있는 사람만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 5년을 버틸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 대출이자에 휘청거리지 않는 사람, 직장을 잃어도 생활이 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강남이 불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 이제 더 충격적인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PIR이라는 게 있습니다. Price to Income Ratio. 집값을 연소득으로 나눈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연봉으로 집을 사려면 몇 년을 모아야 하느냐, 이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서울의 PIR은 현재 10.6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서울에서 집을 사는 사람들의 중위 가구 소득이 연 8,689만 원입니다. 이 소득으로 사는 집의 중위 가격이 9억 2,500만 원이에요. 한 푼도 안 쓰고 10년 넘게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보면요. 뉴욕이 6.1배, 도쿄가 4.9배, 싱가포르가 5.0배, 런던이 8.5배, 서울이 10.6배로 글로벌 금융중심지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도시라는 뉴욕보다, 도쿄보다 서울 집이 소득 대비 더 비싼 겁니다. 그런데 이건 서울 평균이에요. 강남만 따로 보면 PIR이 20배를 넘깁니다. 체감 PIR로 보면 25에서 27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연봉 1억을 버는 사람도 강남 아파트를 사려면 20년 넘게 모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요. PIR이 높다는 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 가격을 지탱하는 건 뭐냐? 소득이 아니라 대출입니다. 다시 말해서 빚으로 버티는 구조라는 겁니다. 빚으로 버티는 가격은 금리가 오르거나 대출 규제가 강해지거나 경기가 나빠지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겁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강남 아파트 값이 바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득이 뒷받침하는 가격이었다면 규제 하나로 이렇게 빠르게 꺾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반론이 나옵니다. 그래도 강남은 떨어져도 결국 다시 올랐잖아.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 때 총 27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강남 집값이 어떻게 됐느냐? 2018년 9월 13일 대책 이후 강남 집값이 7주 하락하더니 다시 올랐습니다. 2019년 12월 16일 대책 이후 6개월 하락하더니 또다시 올랐습니다. 규제 나오면 잠깐 주춤하고 그 다음엔 더 크게 올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번에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가격 레벨이 다릅니다. 2018년 규제 당시 강남 30평대가 15억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25억, 30억이 기본이에요. 같은 5% 하락이어도 2018년엔 7,500만 원이고 지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가격이 높아질수록 하락의 절대 금액이 커지고 버티는 게 힘들어집니다. 둘째, 금리가 다릅니다. 2020에서 2021년에 집값이 폭등할 때 기준금리가 0.5%였습니다. 지금은 2.5%입니다. 같은 10억짜리 대출을 받아도 이자가 2020년에는 월 40만 원대였지만
지금은 월 200만 원대입니다. 매달 200만 원의 이자를 감당하면서 5에서 7년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셋째, 인구가 다릅니다. 2024년 출생아 수가 23만 명입니다. 1970년대에는 매년 100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지금은 23만 명이에요. 집을 살 사람이 구조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서울 집중화, 외국인 수요 같은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도 순유출이 계속되고 있어요. 서울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인구가 들어오는 인구보다 많습니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는 거예요. 이건 수요 감소 신호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설령 강남 아파트가 오른다 해도 그게 최선의 선택이냐는 거예요.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이 계산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0억을 강남 아파트에 넣었다고 하죠. 5년 동안 20% 올라서 12억이 됐습니다. 2억 벌었네요.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같은 10억을 S&P 500 ETF에 넣었다면요. 연평균 10% 복리로 계산하면 5년 뒤에 16억 1천만 원입니다. 차이가 4억입니다. 그런데 잠깐, 아파트는 숨은 비용이 있습니다. 취득세 3천만 원, 보유세 5년이면 1,500만 원 이상, 대출이자 5년이면 1억 이상, 팔 때 중개수수료, 양도세 이거 다 빼면요 20% 올랐어도 실질 수익률은 한 자릿수가 됩니다. 반면 ETF는요 취득세 없고 보유세 없고 ISA 계좌에 넣으면 세금도 최소화됩니다. 같은 돈으로 훨씬 효율적인 자산 증식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 유동성입니다. ETF는 오늘 팔면 내일 현금이 됩니다. 아파트는요 팔기로 마음먹어도 매수자 찾는데 몇 달, 등기 이전에 또 몇 달, 급하게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오면 호가보다 수억 원 깎아야 겨우 팔립니다. 실제로 지금 강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확히 이거예요. 서초구의 한 아파트, 호가가 27억 5천만 원인데 실제 거래는 25억. 경남구 대치동, 11월에 46억이던 아파트가 설 연휴에 41억에 거래, 5억 넘게 빠졌습니다. 호가보다 67억 낮춰야 겨우 팔린다는 게 현장 공인중개사들의 말입니다. 이게 부동산의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 집 사지 말라는 거야?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사지 말라는 겁니다. 집을 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실거주인가 투자인가. 실거주 목적이라면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사는 곳이니까요. 문제는 투자 목적으로 무리하게 사는 경우입니다.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사. 네 말에 속아서 감당 안 되는 대출을 받는 거예요. 둘째, 대출 상환이 월 소득의 30%를 넘기면 위험합니다. 월 소득이 500만 원이면 대출 상환이 150만 원 이하여야 해요. 이걸 넘기면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생활이 흔들립니다. 셋째, 비상금이 있는가. 집을 사고 나서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그 집을 금매로 던져야 합니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비상금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넷째, 5년 안에 팔 계획이 있는가. 부동산은 장기 보유 자산입니다. 5년 안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중개수수료 빼면 5년 안에 수익 내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다섯째, 기회비용을 계산했는가. 같은 돈을 ETF에 넣으면, 사업에 투자하면, 자기 개발했으면 이 비교를 안 하고 박람이니까 무조건 이러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부자들의 자산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는 사실인데요. 한국 상위 1% 부자들의 자산 구조를 보면 부동산 비중이 40에서 50% 정도입니다. 나머지 50, 60%는 금융자산과 사업자산이에요. 즉 부자들도 올인하지 않습니다. 분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가구는요, 자산의 80, 90%가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거예요. 이러면 집값이 떨어지는 순간 자산 전체가 무너집니다. 부자들은 집값이 떨어져도 금융자산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는데 일반인은 집값이 떨어지면 끝입니다. 이게 자산 배분의 핵심입니다. 하나에 올인하지 않는 것. 강남 아파트에 전 재산을 올인하는 건 부자의 전략이 아니라 도박의 전략입니다. 용감한 자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첫째, 소득 기반을 먼저 확보하세요. 본업, 부수입, 물제, 금융자산을 30% 이상 확보하세요. ISA, 연금저축, ETF, 적립식. 셋째, 그 위에 실거주 부동산,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넷째, 여유자금이 생기면 그때 추가 투자를 고민하세요. 이 순서가 맞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박람도 떨어집니다. 역사가 증명했고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PIR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가격에 도달했습니다. 셋째, 규제 하나에 꺾입니다. 대출에 의존하는 가격이라서 정책이 바뀌면 바로 흔들립니다. 넷째, 기회비용을 계산하세요. 취득세, 보유세, 이자, 양도세 다 빼면 생각보다 안 남습니다. 다섯째,
분산이 답입니다. 올인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강남 불패. 이건 신화입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물론 강남 아파트가 앞으로도 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으로 감당 안 되는 빚을 내서 사는 건 투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투자는 숫자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은 한 가지만 해주세요. 내 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몇 %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80%가 넘는다면 지금 당장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ISA 계좌 개설, ETF, 적립식 시작. 5분이면 됩니다. 그게 진짜 부자의 첫걸음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